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신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포털 사이트에 관한 얘기가 크게 실려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조작, 공정위 과징금 이렇게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쇼핑 검색할 때 자사몰 상품을 상단에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요, 기업 활동을 침해한 결정에 유감이다. 불복 소송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얼마 전 잠적, 행방이 미연하다. 이게 꽤 됐습니다, 벌써. 로마에서 사라졌던 북한 조성길 대사입니다. 대사 대리. 이탈리아에서 있었죠. 작년에 한국 대사관 찾아서 망명을 했습니다. 2년 전 잠적을 했는데 서방 국가로 망명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겁니다.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작년 7월 입국해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개월 만에 뒤늦게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지금 경제 3법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재계, 경제 3법 조금 미뤄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연기 그리고 방향 수정은 어렵다. 지금 그대로 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경총 찾아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법안, 정기 국회 처리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재계는 국내 기업 공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이 얘기를 또 강하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정부 낙태죄 유지, 시민들 시대 퇴행이다. 지금 정부가요.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낙태죄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임신 초기 조건부 낙태 일부 허용하는 걸로. 그래서 14개월, 이렇게 14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관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 시민들, 여기서 보면 시민단체의 어떤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시대의 퇴행이다. 이런 반발이 있고요. 양성평등이 비범죄와 공고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낙태죄 부분,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묶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의 고위직 대사 대리, 방금 일면 기사 때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온 지는 지난해 7월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의 답변이 어제 있었습니다. 서해상에서 피격에서 숨진 우리 공무원 얘기인데요. 그 아들이 공개적인 편지를 좀 보냈죠.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어제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전하다지만 보면 점점점 찍혀있죠. 뭔가 좀 개운하지 않다는 거죠. 독감 백신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이런 환자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한 겁니다. 병원에 들어간 지 코로나19 확진을 봐서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조기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도 굉장히 좀 돌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없었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뒤늦게 좀 공개가 된 내용이에요. 공개라기보다는 어제 저녁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도 이제 확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좀 나온 겁니다. 황장엽 이후 북한 최고위급 서방 국가 보호받다 한국행을 선택한 듯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망명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로마에서 서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을까? 아직까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북한 귀임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로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방 국가로 망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만 있었고요. 우리 당국에서도 어떤 얘기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태영호 지난해 내 친구 성길아 서울로 오라 공개 권유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로 온 북한 고위급 탈북자들 쭉 소개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황장엽, 태영호, 조성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고위급 탈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좀 오고 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에 부임을 해서 3등 서기관으로 부임을 해서 1등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말에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좀 잠적했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부부가 이탈을 같이 해서 잠적된 상황입니다. 잠적된 약 2달간 사이에 국정원과 연락을 취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미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태리는 떠났고 신변은 어딘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어딘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봐서 제3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해 설명이었죠. 지난해 설명인데 우리 당국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고 어딘가에 있다. 그 어딘가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확인해 준 건 아니었거든요. 자, 최영학 고문님. 여기 보면은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 조성길. 한 2년 됐어요.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제 태영호 지금 의원하고는 이제 동문수학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지금 4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외교관으로 보였는데 예. 2017년에 사실 이태리에서 북한 이태리 대사를 이제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리 대사를 쭉 하고 있다가 2018년도 11월 달에 이제 뭐 이태리 이제 그 임기가 끝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잠적해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탈리 공간이라는 데가 참으로 재밌는데요. 1호 물품. 2호? 예, 이 북한의 고위들 이 좋아하는 뭐 이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모든 것들이 거기 모여서 갑니다. 아, 그럼 이른바 명품을 조달하는 곳이 이탈리아였다. 이태리 공간이고요. 거기 그다음에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WFP가 있습니다.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서 세계 식량기구가 있어서 예. 거기서 북한의 식량을 조달하는 것도 이태리 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거를 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2018년 11월 달에 이제 잠적을 하게 되고 당시의 소문은 그랬죠. 미국이 대북 정보를 굉장히 요구할 때라서 미국에 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미 당국이 한국에 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뭐 인지에서야 밝혀지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한국에 와 있었는데 우리들은 이제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대사급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죠. 고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탈북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그다음에 왜 이런 시점에 이게 발표가 됐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좀 풀려져야 될 상황이고요. 하여튼 딸이 이제 같이 못 왔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북한으로 송환된 게 확인이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우여곡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이후에 한국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로 일을 하고 있을 시절 그 담당하는 업무가 워낙 중요했던 업무. 그러니까 지금 식량과 관련된 북한의 최대 관심사죠. 식량과 관련된 일, 그리고 고위층을 위한 어떤 물품 조달, 사치품 조달을 담당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북한과 관련된 굉장한 고급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2년 만에 노출된 북한 조성길, 남북관계 파장 예고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내용일 수 있어요, 지금요. 아까도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굉장히 북한에게는 민감한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 체류가 확인이 됐다. 2018년 로마 잠적 후 행정이 묘연했는데 결국은 한국 행위였다, 이겁니다. 국정원은 부정 아닌 확인 불가능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확인 불가능. 이 정도 얘기면은 통상 언론에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조 전 대사 신변 보호위에 지금까지 내용을 알리지 않은 듯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좀 어려움에 있잖아요. 이런 걸 또 혹시 뭐 덮으려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성길, 북한에 송환될 딸 우려해서 한국 도착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설명도 좀 있었거든요. 왜 15개월 만에 이 망명사실이 알려졌을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 그리고 부모께서 북한에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 위해서 본인의 어떤 어디로 갔는지 이거는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정부, 북한 자극할까 비공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 얘기도 있네요. 야당에서는 근데 북한이 우리 공무원 사살한 이 사건이 있었죠. 이 파문 물타기용 혹시 아니냐. 뭐 또 이런 시각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남북관계 어떤 파장, 그러니까 악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남북관계의 파장은 확실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또 그것이 좋은 쪽일까 나쁜 쪽일까 아까 사회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는 어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북한이 조만간 어떤 논평 또는 뭐 담화 이런 걸 입장 좀 낼까요? 당연히 내겠죠. 태영호 의원이 왔을 때도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서 강력하게 비난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왜 15개월 만에 공개가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의심들이 이제 악권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내만 데리고 나왔고 딸은 데리고 나오지 못했고 딸은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본인은 딸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이 정보위 관계자들 통해서 의원들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요. 우선 그건 개인적 입장일 것이고 또 그거보다 좀 큰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하노이 남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되고 또 탈출구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굳이 북한을 자극할 소재인데 이걸 밝힐 이유가 없겠죠. 사실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니까 굳이 이 사실을 공개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을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 전 대리대사 개인의 딸을 신변 보호를 위한 개인의 입장과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이 일치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정부가 불리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연예인에 대한 뭐 기사를 막 터트린다든가 예. 이래가지고 국면을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많이 경험을 해서 알고 계시.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될 때 악재가 될 그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예. 또 하나 의심은 그럼에도 의심은 왜 특정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흘려졌을까? 그죠. 누군가 그 얘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나온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언론이 썼고 나머지 언론들이 예. 이제 소위 이 개통 얘기를 물먹은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막 확인 하면서 작업에 들어간 확인 작업에 거죠. 들어가는 것인데 예. 이런 과정을 보면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예. 하는 것도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임명임 교수. 네. 박지원 전 대변인이 저 뒷부분에 설명해 주셨어요. 통상 이런 북한 관련 정보는 지금 최근에는 국회를 통해서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내지는 뭐 국방부 이런 데서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때 어떤 설명을 하면 의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공개하고 이제 북한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 경로가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한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전 뭐 의원들의 확인 작업도 있었고 언론의 확인 작업 통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기사가 된 거거든요. 자, 왜 뒤늦게 이 내용이 공개가 됐을까? 저는 시점상으로 좀 공교로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벌써 지난해 여름에 망명을 한 상황이었고 예. 수개월도 아니고 1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상태 그렇습니다. 속에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다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바로 오늘 아침에 예. 전 조간신문을 도배할 정도로 이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 우리가 조선계 대사 대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건대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선계 대사 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촉발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이게 이제 북한과의 미치는 파장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대한 내용들이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요. 오. 우리가 지난주 오늘 이 시점에서 예. 어떤 얘기들을 끄집어냈습니까? 10월 달에 북한과 미국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예. 북한과 미국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깜짝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그럴지 무성했습니다. 모르겠다. 뭐 이런 추정들이었죠. 이런 추정들이 무성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폼페이오 장관의 대한민국의 방한을 비롯해서 예. 여러 일들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들이 물거품으로 되기 다 시작했죠. 불발됐습니다. 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재선 전에 뭔가 새로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국이라면 예. 오히려 언젠가 알려져야 될 이러한 조선계 대사들의 망명 소식을 이 정도 시점에서 일부러 유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할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만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이 워낙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정황상 왜 어젯밤에서 오늘 이 뉴스가 터지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병희 교수가 잠깐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관계부처 그리고 뭐 국정원 등등등 정보 담당 이 정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얘기 뜨겁게 질문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근데 뭐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밀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을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저 북한과 역시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서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그리고 그 친형 어제 몇 가지 본인의 입장을 지금 내놨는데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유엔이 조사해달라. 유엔이 조사해달라.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 정부 입장이 소극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유엔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북한 인권사무소에 요청서를 제출.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뭐 태영호 의원, 하태경 의원 모습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유엔 남과 북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유족들은 북한 대상 소송도 검토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사례가 있잖아요. 원비어. 그 관련돼서 소송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전례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감청 파일 공개 청구. 자진 월북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확인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들이 청구를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잔혹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진상규명을 통한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동생의 그 안타까운 희생이 새로운 평화의 길로 보다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요청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유엔 무대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게 유가족분과 여기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 사안, 일단 유엔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까? 일단 유엔의 역할이라는 것이 반인륜적 범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책임을 이렇게 통제하도록 돼 있는 게 유엔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가의 지금 대한민국에 관련된 조치들을 정확하게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엔에다가 뭐 이렇게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주도적인 책임이었는지 우발적인 지시였는지 이런 그 관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유엔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류 인권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따져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엔도 아마 좀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아마 이런 내용 있잖아요. 지금 남과 북이 공정하게 수사를 좀 해라. 이런 입장인데 유엔에 가더라도 유엔이 조금 요걸 지켜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 일단은 대한민국이 조치하는 것을 먼저 선결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요. 예. 유엔이 뭐 막무가내로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뛰어들지는 않고 관련돼서 조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치가 좀 미진하다면 이렇게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북한에게 공동조사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답변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유엔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로 유엔을 좀 어떻게 활용할 방법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 진행자께서 제가 바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건 정말 그 야당이 잘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에 조사를 요구하는 건 좀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때 바로 국회, 특히 야당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공동조사를 요구한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거예요. 예. 공동조사가. 왜 그러냐면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사과 입장이 담긴 통지문이 왔잖아요. 거기에 경위 설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경위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다시 조사하자라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에 대해서 그 내용을 탄핵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예. 이럴 때 바로 이런 어떤 국회 야당의 활동을 통해서 유엔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북한은 저울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에 개입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 남북 간의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국제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비정상 국가, 김정은이 비정상 지도자로 알려지는, 국제사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공동조사를 카드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야당의 이런 유엔의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지금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렛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문제가 아까 말씀 중에 야당에서는 정부가 대처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유엔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야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아요. 김정은이 통지문이 오기 전인 24일 하루 전에 대통령이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대북 메시지를 내는데 그것이 진상조사,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 네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하루 만에 통지문이 온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의 좀 난처한 입장을 국회와 야당이 지렛대로 번쩍 들어주는 아주 잘한 내용이다. 그리고 북한의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어떻게 좀 넓게 보면은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정부를 도와주는 움직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제 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거죠. 문 대통령, 아버지 잃은 아들 마음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 피격을 당한 이 공무원분의 아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 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썼죠. 그 내용을.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 내용입니다. 피격 공무원 아들 편지 관련 발언 어제 소개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기다리자. 그리고 편지가 정식으로 청와대에 접수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왔어요.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해경의 조사 및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라며 위로를 건넨다. 이 말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청와대 관계자 설명입니다. 아직 이 편지가 청와대에 도착하지는 않았다. 공식적으로 아직 접수된 건 아니다. 편지가 도착하면 해당 주소지로 대통령이 답장을 보낼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진 이 답변은 1차 답변, 그리고 이제 편지가 오면은 직접 글로 쓴 답변은 2차 답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영호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요 어제 소개된 입장 해석 좀 해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이제 일단은 지금 뭐 해경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또 이 고등학생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모습들은 이제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대통령께서 취하실 뭐 이제 뭐 방향이 저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경을 뭐 적극적으로 또 밀어서 굉장히 빨리 조사와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아까도 뭐 박수현 대변인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유엔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예. 우리가 얻는 부분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행동을 일단 주도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누지 않겠습니까? 주영호 고문님께서는 그럼 지금 정부의 태도가 좀 소극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진상조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강력하게 이런 국민의 아픔을 다뤄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예. 조금 더 이번 편지에는 첨부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다.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뜻일지.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 예. 이제 저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제가 옆에서 가까이 본 인간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입니다. 저런 것에 진심인데 이제 뭐 그런 것만 볼 수는 없고 이제 정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 영역으로 본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공감 정치, 진심 정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심이 담긴 정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사실 이 어제 이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뭐 그다지 좋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럴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뭐 보여주거나 하는 게 없다. 네. 왜 말로만 이렇게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아들의 그 아픈 마음이 담긴 정말 그런 가슴 아픈 편지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응답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 사실 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더구나 대단히 유가족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야당의 정보위원들마저도 이 문제는 월북자에 대한 북한의 코로나 대처가 경색된 대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각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그 말씀은 진심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편지가 오면 그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그 편지가 온 주소지로 직접 편지를 보내겠다 또 약속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의 경위를 밝히는 진상 규명은 규명대로 하되 그 남겨진 유가족의 마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진심은 진심대로 또 받아주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제 소개된 표현에는 진심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달라. 박수현 전 대변인이 당부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야당은 또 요거에 논평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감. 이제 오늘부터 국회가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고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또 날카로운 질의들이 오가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국방위원회도 이제 국감을 맞이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증인은 여야 합의가 돼야 채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안 된 거죠. 여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려 먹을 만큼 우려 먹었다. 그만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 안 된다는 거죠. 야당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너무하다. 어떻게 한 명도 안 해주냐.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불리한 증인 채택 0명. 여기서 불리한 거는 이제 여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뜻이 되겠네요. 거대 여당 호위 국감하는 건가. 국민일보 제목인데 일단 여당을 향한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에.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그리고 공무원 피격 등 쟁점. 다 국방입니다. 지금 이 쟁점이.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가 국방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이미 나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많이 우려먹었다. 철통방어. 반면에 국민의힘은 잔인무도하다. 이런 것도 안 해주나. 뭐 이런 겁니다. 강력 반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지면상으로 이 글자로 좀 소개가 됐잖아요. 자, 어제 국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추 장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고발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병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뭐할로 검찰에 고발하셨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면 그 죄가 될 때까지 뭘 또 하시겠습니까? 그럼 애시당초 검찰을 못 믿을 거면 검찰에 고발도 하지 말으셨어야죠.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습니다. 언론 보도만 해도 아마 10,000건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올챙이는 누구야? 아무런 정인 없이 끝내자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게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굉장히 쟁점 사안의 증인은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명이 된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증인 채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과연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권을 어떻게 생각할까가 궁금하고요. 제가 거짓말 대 위증이라고 적어놨는데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숱한 거짓말에 관련된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 바라보시기에는 아니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대한민국의 장관이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되고 나서 여기에 위증을 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대정부 질문 등에서 했던 거짓말과는 그 상당한 강도의 조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만약 여기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인사들이 출석해서 위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두려웠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예. 한때 과거에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현재 아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얘기하는데 예. 현재 집권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정부를 향해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개구리의 올챙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비추어 봤을 때 얼마든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라면 자신 있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에 합의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할 만큼 했다. 아까 여기 보면 이 영상으로도 확인했고 여기 기사로도 봤는데 이제 그만해라. 말이 우려 먹을 만큼 우려 먹었다. 아마 그런 취지로 쓰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회에서는 조금 불필요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충분히
추미애 장관 관련된 아들 예. 그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또 무혐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증인들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예.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뭐 밝혀진 게 없거든요. 사실상 그거는 이제 일부에 관련된 입장일 뿐이고요. 관련된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의 발언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입장 등을 다 고려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예. 그 의미 없는 더 이상의 정쟁을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증인을 부르지 말자는 것이지 뭐 더 이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부르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얘기에 타당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 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 증인 채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해경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도에서 나온다시피 유엔에도 지금 뭐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조사를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봤자 예. 뭐 좋을 게 없다라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1차적으로 조사할 기관들의 차분한 그 조사를 먼저 기다려보고 나서 그다음에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알아보는 게 순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얘기는 김병민 교수께도 발언 기회 드릴게요.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조대진 변호사는 좀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 봐야지 지금 이걸 국회에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숱한 국민들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던 대통령에 관한 편지글을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는 초등학교 8살인 동생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월북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해경이 직접 나서서 월북을 단정짓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후폭풍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상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월북자 등을 운운하면서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온라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게 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달려져 있는 일이고 여기에 관한 한 공무원의 명예 그리고 공무원 가족의 나머지 삶이 달려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국회가 증인 채택 등을 통해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게 되는 민의 전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 그토록 이러한 일을 무리하게 막아서야 되는지 오히려 오해가 증폭될 수 있음을 여권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영국님하고 박수현 전 대표님 두 분 다 하실 말씀 있다고 표시해 주는데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어 제가 아주 짧게 30초씩 드릴게요. 네, 짧게. 그럼 만약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더욱더 자신 있게 증인 부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지금 국정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결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한 일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 그렇게 자신 있고 그러면 증인 채택해서 좋게 얘기해서 거기서 결말 짓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최영국님은 있습니다. 떳떳하면 나와라. 뭐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예, 박수현 전 대변인.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정말 그 표현이 홍영 표현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야당의 시간을 좀 더 국민의 마음에 닿는 민생의 시간으로 돌려서 야당이 더 득점하기를 바라고요. 증인 채택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증인 채택을 요구해서 증인 채택 0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으로 이제 야당은 득점을 다 했다. 이미 민생으로 빨리 야당의 시간을 돌려라. 이렇게 충고해드리고 싶어요. 점수 딸 국정 현안이 많은데 왜 이것만 갖고 하십니까?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 뭐 경제니까요.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주제는 김치, 배춧값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침에 이 기사를 아마 이렇게 좀 꼼꼼히 보신 분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김치만 놓고 먹지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한테 옆에 계신 분이 한마디 하신답니다. 밥상 물가 모르시는 말씀이네요. 김치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무는 89%, 배추값은 67%가 올랐답니다. 최근에. 거의 2배가 됐잖아요. 무는요. 그럼 어떤 분도 그러세요. 김치가 뭐 비싸면 깍두기 정도 넣고 먹지. 그럼 그건 더 물가를 모르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더 올랐습니다. 무는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 김장철 앞 서민실험. 그렇습니다. 김장철 하신 분도 있고요. 뭐 하실 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배추 포기당 소매 가격인데요. 여기 보면 1월부터 가격이 있습니다. 1월에 보시면 4,600원 요 정도였어요. 4,000원 중간. 그러다 조금씩 오릅니다. 7월부터. 그러다가 9월에요. 10,000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2,000원까지 이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하면 이거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지금. 이 수치는 2배인데 이제 평균 가격을 좀 해갔죠. 이 따져보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00원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값 한 포기에. 긴 장마와 태풍에 농산물 값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배추는 작년보다 67%, 무는 90%나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깍두기 얘기하시면은 더 혼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요. 식당에서 채소 추가 가격 물리고 이게 더 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돈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는 거군요. 햄버거에서 토마토는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 너무 비싸져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영호 법님. 네. 이거 어떡하죠?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물가인데. 민감하고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토마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21%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이제 늘 수가 없는데. 자, 요번에 장마 때문에 특수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야채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식료품이 떨어지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양파. 그렇죠. 근데 팬데믹으로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없어졌고요.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가장 극성을 이룰 때가 3, 4, 5월 달 아닙니까? 그때 파종 시기를 놓칩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동부 유럽에서 200만 정도가 와서 파종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번에 3, 4월 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파종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또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내년 되면은 굉장한 식량에 대한 이 가격이 오르고, 식량에 대한 안보 얘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 둘러싼 에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첨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잘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급을 맞춰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대책들을 굉장히 농림부라든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매일 접하게 되는 이런 김치 관련된 물가가 비싸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김치 더 주세요 얘기가 미안할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경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월 수입이 933만 원. 굉장히, 그럼 요즘 시절에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월 수입을 이 정도로 보장해 준다면은. 그런데 직장이 아니고요. 부장님 몰래 유튜브 하는 이유가 있었네. 유튜버들의 수익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유튜버들이 신고를 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한 330명이 신고를 했는데 그분들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는 거는 유튜브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 평균적으로 월 수입이 933만 원입니다. 많습니다. 국세청이 유튜버 수익을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좀 꼼꼼히 따져보니까요. 좀 나눠집니다. 유튜버는 구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 광고 수익이 있는 건데. 그래서 구글에서 받는 수익이 이 933만 원 중에서 371만 원. 그리고요. 간접 광고로 받는 돈이 562만 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른 이제 광고를 통해서 출연했을 때 그 관적 광고를 통해서 받는 돈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넘습니다. 달러로 지급받는 유튜브 수익 상당수는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꼼꼼히 감시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명한 유튜브 채널들이 연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가 뭐 이렇게 추정이 된 건데 여기 잠깐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뭐 여기 이 채널의 이름보다도 이 구독자와 수익 추정치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뭐 700만, 900만씩 하는 채널이 있는데 최고는 연 한 85억 정도도 나옵니다. 물론 이 유튜브 채널은 어떤 한 분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로 85억부터 뭐 적게는 15억도 있습니다.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김병민 교수. 네.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을 재밌게 달았는데 부장님 몰래 유튜브 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갖고 유튜버를 한번 해보겠다고 시도하셨다가 예. 장비도 세팅하고 많은 노력을 예. 들이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돈이 안 되네라고 접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인가 봐요. 저기 나오고 있는 월 수입이 933만 원 중에 실제 구글 광고를 통해서 받는 수입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가 뒷광고라고 불리는 PPL 광고를 통해서 받는 간접 광고 수익이라 그러는데 그런 간접 광고가 되는 하나의 콘텐츠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균 수입이라는 건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 구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광고 수익이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좀 놀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한 15만 명 가까이까지 갔었습니다. 예.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들어오는 광고 수익 등을 보게 되면 참담하기 그지없거든요. 너무 미미한가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과 공에 비해서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저기에 많은 유튜버들은 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보면은 장난감, 놀이, 리뷰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저도 어린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유튜브를 틀어주게 되면 예. 그 과정에서는 이미 기제작된 콘텐츠를 계속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와 독특한 시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경우에서 수익 발생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부장님 몰래 유튜브에 뛰어들려면 2번, 3번, 4번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요. 수익이 대단하다. 이거 뭔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 몸소 체험을 해보신 김병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투입 대비 나오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예.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가 그렇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시장이 2018년에 한 3조 원 규모에서 내후년쯤 되면 한 8조 원 규모로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가 지금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어떤 과세의 사각지대 그리고 어떤 그 내용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렇죠.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미비점을 잘 보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예. 살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을 방송으로 그냥 인식하세요. 요즘에 TV는 스마트 TV 같은 거는 그냥 띄워서 보면 방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방송 그리고 뭐 수익 주문도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눈길을 끄는 기사라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독감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정부에서 어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독감 백신 27만 명분은 영하에 노출됐다. 그동안은 뭐 상온 노출,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원래 보관이 돼야 된, 그러니까 콜드 체인이라고 그러죠. 좀 차게 보관해야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높은 온도에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영하에 노출된 경우도 있답니다. 이것도 영하에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통과정 부실 또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 품질은 문제 없다. 정부는 12일부터 무료 접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해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효력 우려 물량 48만 도수 수거키로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뭐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접종한 554명에겐 환불을 한다. 재접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일부 시민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개운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한 거는 48만 병은 수거를 한다, 이거는. 근데 그 중에는 상온 노출도 있고요, 영아 노출도 있고 뭐 섞여 있습니다, 지금. 554명은 이미 그 백신을 맞았는데 여기 보면 정부는 검사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몇 가지 진짜 문제가 우려되는 거는 수거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이거 좀 문제 있다. 이 상태로 접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또 괜찮다는 또 입장을 내놓고도 있어요.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정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배송 운송 과정에서 노출된 정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효력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총 48만 도즈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거하여 접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근본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과 접종 기간 관리 문제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들어 매우 송구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일단 뭐 송구하다. 어떤 사과 입장을 냈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뭐 48만 도수는 수거를 했고요. 나머지는 접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재개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그러나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 지금부터 빈칸 채우기. 아침에 매일경제 시그니처 프로죠.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상상력을 좀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제가 문제를 좀 드릴게요. 이 문제는 최양호 고문님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 중에 힌트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 안전하다지만 이미 무엇이다. 그러니까 안전하다지만 그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죠? 뭐라고? 내용 보면요. 여기 보면 일부는 13시간 이상 이탈했다. 0도 미만 노출 물량도 발견됐다. 아까 영화에 노출됐다는 것도 소개해드렸죠. 효력 우려되는 48명분은 수거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500명 넘게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뭔가 불안한데 이미 맞은 분도 개운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맞으실 예정인 분도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접종에는 무료 접종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예 그냥 유료 접종 맞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12일부터 무료 접종 재개 방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미 무엇?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여기 보니까 이 빈칸의 크기로 봤을 때는 글자가 한 4글자, 5글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빈칸이 좀 큽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지금 쓰셨어요. 그래서 한 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고문님. 네.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뭐 효력이 없는 물주사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은 백신 안전하다지만 이미 물주사. 예. 그런 표현.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 답을 선택하셨나요? 지금 뭐 상원위에서 안전하다 그럽니다.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안에 침전물이 벌써 생겼거든요.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항체라든가 생약 같은 경우는 벌써 단백질이 녹았기 때문에 뭐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온 노출, 온도 노출, 뭐 유통 이 과정인데 사실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800원입니다. 한 도수가 시장 가격이. 근데 이번에 낙찰 가격이 8,970원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2달 전에 이 뭐 유통업체가 이 선정되는 과정 등등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유통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짜 독감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따져 나가야 될 거고요. 우리 코로나19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들을 해야 되잖아요. 에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약은요, 영하 94도에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문제가 우리의 이 체계가 돼 있느냐? 머더나에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20도에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런 것도 지금 실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과연 잘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 진짜 우리가 방역이라는 공공재를 하기 때문에 예. 공영 시스템을 운영을 3, 4년 해서 그다음에 민간으로 전환하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예산 지금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물론 민간의 그런 구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백신과 공공재는 정부가 진짜 맡아서 일단은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러한 숙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주사라고 답을 추정해 주시고 이제 관련 설명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불안이라고 쓰셨어요. 불안. 네. 어떤 이유에서 이 표현을 선택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도 물주사라고 쓰려고 했는데 예. 고모님이 옆에 보니까 물주사라고 쓰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바꿨습니다. 먼저 쓰셔갖고 뺏기셨군요. 답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양보를 한 거죠. 국민께서 불안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최양호 고모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사실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는 이런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물주사를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갔는지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이런 문제가 이번 기회에 발견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질의 측면과 유통의 측면 두 가지를 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잘 이번 기회에 점검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인프라를 잘 만들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민간으로 예를 들어서 넘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언제쯤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된 것인데 사실은 WHO 기준에 보면 상온 노출에 관해서는요 37도씨에도 24시간 그다음에 25도에도 2 내지 4주간 이렇게 또 WHO의 기준은 굉장히 폭넓게 안정적으로 돼 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번 우리 경우는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정부가 잘한 것이 국민들에게 WHO 기준에 이렇게 돼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발뺌하는 식이 아니라 500만 도즈를 다 수거하고 다 검사하고 그중에 좀 48만 도즈 이거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핑계대지 않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정부 태도로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국민께서 불안하시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믿고 함께 이번에 아주 안정적인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번에 만들자.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불안이라고 어법에는 맞아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은 물주사, 한 분은 불안.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정답은 지금 모릅니다만 글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적게 쓰고 해서 조대진 변호사가 이렇게 답변대 빙글에 웃으시는데 한 대를 이미 쓰셔서 쓸 데는 없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최양호 고모님이 말씀하셨던 물주사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물주사, 이미 물주사. 네. 정확한 정답은 공개를 해봐야 하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도 물주사 같다. 김병민 교수는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글자 크기를 보니까 5글자 정도로 곳곳에 구멍. 이미 곳곳에 구멍. 이건 전혀 다른 답인데요, 지금 이거. 안전하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고 처음에는 맞은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출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정부 당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계속 늘어났어요. 점점 드러나고 곳곳에서 구멍.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견해에 따라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얘기하고 이미 방역 당국의 허점이 곳곳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불안, 물주사,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물주사, 김병민 교수는 곳곳에 구멍. 과연 정답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 안전하다지만 이미 무엇이다? 보여주세요. 접종된 불신. 어렵네요. 어렵네. 이거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이미 불신이 퍼졌는데 독감 백신을 접종된 게 아니라 불신을 접종 맞은 셈이 됐다. 그래서 이미 접종된 불신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오늘 어렵습니다. 이거 출제를 누가 낸 겁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걸 냈습니다. 오늘은요. 아무튼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라박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없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보시죠.
트럼프 사흘 만에 퇴원 강행. 지금까지 이런 환자는 없었다. 이런 환자는 없었다. 백악관에 오자마자 마스크를 또 벗어 던졌다. 엄청납니다. 사실 엄청납니다. 사흘 만에 태어났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조기 퇴원 강행, 트럼프 복귀 일성, 코로나에 지배받지 말라. 그럼 본인은 지배를 안 받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완치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증상이 좀 완화된 상태에서 태어난 거 아니었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 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부 의료진 만류를 뿌리치고 전용 헬기로 20분 만에 백악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스크 벗고 거수 경례 쇼를 했다. 선거 유세 재개를 서두를 듯하다. 야당에서는 미국 사망자가 이미 21만 명인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집중 치료 특혜. 이거 대통령 딱 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치료 받고서 뭐 하는 겁니까?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I felt great, like better than I have in a long time. I said just recently, better than 20 years ago. Don't let it dominate. Don't let it take over your lives. Don't let that happen. We hav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We're going back. We're going back to work. We're going to be out front. As your leader, I had to do that. I knew there's danger to it, but I had to do it. I stood out front. I led. Nobody that's a leader would not do what I did. And I know there's a risk, there's a danger, but that's okay. And now I'm better, and maybe I'm immune. I don't. 네, 뭐 이렇게 뭐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이겼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꼭 그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온상이 된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을 다녀간 분들, 백악관 일하는 분들 집단 감염입니다. 이 정도면요. 트럼프 태어난 날 맥커네니 대변인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확진된 겁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직원 2명, 출입기자도 3명, 그리고 앞서서는 상원의원들 줄줄이 감염됐죠. 대법관 지명 행사가 슈퍼 전파지 같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백악관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온상이 된 백악관.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백악관의 움직임 중에 하나예요. 백악관 기프트숍에 $100 기념주화 사전 판매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적혀 있는 기념주화랍니다. 트럼프 코로나19를 물리치다. 이거를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답니다. 이 기념주화를요. 주영하 고문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안간힘인가요? 뭐 마지막 남은 이 뭐 판세를 뒤집기 위한 소재 중에 하나가 예. 코로나를 이겨냈다는 뭐 그 스토리가 지금 뭐 딱 하나 남은 소재거든요. 예.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연방 대법원 이 뭐 임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 이런 것들로 해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뭐 소위 말하는 실패를 한 거죠. 예. 다 보니까 이제 남은 하나가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이겨내고 또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을 이끌 수 있는 힘, 강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지금 굉장히 예. 정무적이고 정치 공학적인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우리 뭐 많은 언론들에서는 10월 15일 날 토론회에 나올 것이냐, 뭐 이것들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2차 토론이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자가격리가 14일이라는데 예. 사실적으로는 어떻게 정확한 건요. 예. 미국에 가면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양성 판정이 나오고 증상이 발열하면은 10일간만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돼요. 15일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 10일은 완치가 됐다는 조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20일간 권고 상황으로 격리를 하면 좋겠다. 예.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쪽에서 안 받아주면 계속 지금 그것으로 소위 말하는 이 공세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 공학적으로는 120% 지금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트럼프가 백악관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1층 직원 휴게실을 완전히 개조를 해서 자기 사무실로 격리된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격리 상태에서 일을 하겠다. 네, 뭐 이제 등등을 하는데 워낙 지금 베럿 대법관 임명식 때 200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놓으니까 이것이 확산되는 과정이라서 뭐 자기네 나름대로는 격리의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코로나19로 반전을 꾀하는 트럼프의 모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전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C스팬이라는 데서는 트럼프가 69대 1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근데 뭐 리얼 폴리티컬 거기서는 평균을 내는데 6%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러면 2016년 힐러리 때를 보시면은 그때 지지율이 28%였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양호 고문님 전망은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들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거 나오는데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뭐 최양호 고문님께서 약간 그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국가 정상이 몇몇 있습니다.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조기 퇴원을 하자마자 마스크를 보란 듯이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다운 걸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걸까요? 아마도 미국 유권자들은 대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